계속하겠습니다. 단념하기보다도 권력 의지를 단념하기보다도 버리기보다도 차라리 몰락하겠다. 그러니까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생명이나 다름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이나 다름없는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 의지 없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중에 어떤 본능인데 심장과 같은 그런 어떤 권력 의지를 갖다가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몰락하는 것이 낫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몰락이 일어나고 낙엽이 질 때 보라, 그때 삶은 자신을 희생한다. 힘을 위해서. 또 이 몰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어떤 희생이 돼서 뭐 새로운 삶을 부활로 되고 이제 그런 것도 하긴 하지만은 니체는 인간의 본질을, 존재의 본질을 권력 의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 권력 의지라고 하는 그런 본성이 어떤 건 상실된 그런 삶은 가치가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는 이제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나라고 했을 때는 좀 의식적인 어떤 그런 자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생명을 의인화해서 생명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 생명, 나는 투쟁이어야 한다는 것, 투쟁 생성과 목적과 여러 목적들 간의 모순이어야 한다는 것, 나 이런 의지를 알아차리는 게 내 의지가 얼마나 구부러진 길을 가야 하는지도 알리라. 투쟁,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는 것은 투쟁이고, 그것도 모순이 있어야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권력 의지가 이제 작동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지를 알아차리는 자는 내 의지가 얼마나,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선상, 사관, 뭐 역사에서 사관을 직선사관, 시작과 끝이 있고, 뭐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하는데, 삶이든지 역사든지 그것은 이제 구부러진 길, 요거 이제 나선형으로 보면 되겠어요. 나선형처럼 이렇게. 나선형, 즉, 구부러진 곡선이 그냥 단순한 곡선이 아니고, 역사든지 인간의 삶이든지, 뭐 때로는 후퇴도 할 때가 있고, 진보를 하지만은 이렇게 구부러진 나선형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환이 될 수도 있죠. 그 영혼핵이 이제 순환 논리 그런 것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선형으로 이제 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 생명이 그 무엇을 창조하든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든지 나는 곧 내가 창조한 것과 내 사랑의 적이 되어야 한다. 내 의지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은 권력 의지적 인간은 내가 창조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한 것까지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족 상태에서 현실 안주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끔찍이 사랑하고 뭐 창조하고 그런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또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극복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랑하는 사랑을 버리는 건 아니죠. 여기서 물건이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뭐 버리고 그러지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여기서는 어떤 창조한 어떤 물질적인 것, 창조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자요, 인식은 뭐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철학하는 자요, 그대도 나의 의지 오솔길이며 발자국. 여기서 이제 나의 의지의 오솔길이며 발자국일 뿐이다. 참으로 나의 권력 의지는 그대의 진리를 향하여 이제 철학을 진리하고 또 이제 진리로 봅니다. 진리를 이제 탐구하는 것이 이제 철학이니까 그대의 진리를 향한 의지도 발로 밟아 나간다. 그러니까 이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의 뭐 진리 의지 이런 것을 다 이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발로 삼는다, 수단으로 삼는다. 오솔길 뭐 다 수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자국. 진리를 향하여 앞에서 그 이제 진리 의지가 그게 다 권력 의지라고 얘기했죠. 진리를 향하여 생존의 의지라는 말을 쏘았던 자는 물론 진리를 맹종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요구할 수 없으며 이미 현존하는 것이라면 새삼 생존을 요구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 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그 진리, 생존의 의지, 요 이제 다윈 진화론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다윈 진화론은 그 생존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적자 생존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진리라고 했는데 니체는 그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자 생존 요 말이 우리는 뭐 좋은 말 같은데 니체가 볼 때는 적자 생존이 아니라 니체는 다 권력 의지로 설명하니까 권력 의지가 진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적자 생존이 왜 문제인가?
그 생존이라는 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요 과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분법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사실 단순 논리고 이분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는 과학에 대해서 반대하고 과학을 엄청나게 그 비판을 하는데, 과학은 이분법에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생이냐 죽음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생명은 무조건 선이고 죽음은 무조건 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을 가지고 생명만을 강조하지, 죽음을 갖다가 뭐 연구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파고 뭐 따지고 그런 것을 과학에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제껴놓고 그냥 생존만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리가 반쪽 진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죽음이 없는 그런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은 똑같은 어떤 동등한 그런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데, 과학에서는 그런 것을 완전히 버리고 생명만 가지고 반쪽만 가지고 이렇게 파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의미가 없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런 진행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니체의 진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적자 생존, 그 적자라는 말도 과연 이 인간의 역사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적자에 의해서 움직이져 왔는가, 부적자가 아닌가. 니체는 이제 부적자, 약자가 역사를 지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니체는 적자, 적응하는 자가 적응, 뭐 환경에 적응하라, 뭐 사회에 적응하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니체에게는 환경과 사회를 바꾸는 것이 좀, 구조를 바꾸는 거, 환경에 적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을 변혁하는 거, 뜯어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 과학에서는 그런 어떤 혁명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학에서는 무조건 현실에 적응하라, 환경에 적응하라, 적응하는 자가 뭐 강자다, 살아남는 자가 뭐 생존하는 자가 강자다, 뭐 최고다, 이런 식의 주장은 터무니가 없는 것이죠. 적자라는 말도 문제가 있고 생존이라는 말도 진리하고는 크게 어긋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니체는 이런 것을 진리가 아니다, 존재하는 것이면 뭐 새삼 존재하는데 새삼 존재 생존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체는 이미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그것은 기본, 생명의 어떤 그런 존재는 기본으로 하고 그는 기초일 뿐이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권력의지고, 그 권력의지는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사회를 완성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사회를 완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으로서,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실존이 되는 거죠. 그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니체는 생존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실존, 정말로 참답게 실이라는 것은 이제 진짜 그런 의미죠. 허실할 때 그 실존, 정말 참되게 올바르게 그렇게 존재하는 것, 그거 이제 실존의 문제, 그것은 이제 니체는 권력 의지의 이제 실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실존을 고민해야 되겠죠. 니체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생이 있는 곳, 그곳에 또한 의지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삶의 의지가 아니라 힘의 의지, 권력 의지를 가르친다. 살아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삶 그 자체보다는 다른 많은 것이 더 높이 평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권력 의지다, 힘의 의지다. 그러니까 이 생존에 있어서 권력 의지라는 것이 뭐 힘만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권력 의지를 이제는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심적인 권력 의지가 가치를 평가하는 거, 선악을 평가하는 거, 선악을 결정하고, 선악을 평가하고, 선악을 집행하고, 이런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권력 의지라는 것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선악을 판단하고 이런 것은, 결정하는 것은 그런 어떤 힘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이제 권력 의지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 일찍이 삶은 나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최고의 현자들이여, 나는 이 가르침에 의해서 그대들의 마음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려고 한다. 참으로 나는 그대들에게 말한다. 무상하지 않는 생각,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시 극복되어야 한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용어인데 이제 변한다 그 말입니다. 변한, 뭐 헛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무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철학에서는 변한다, 항상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생각,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니체를 뭐 가치 상대주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변하는 것이 이제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가학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시 성가학도 그러니까 계속 극복돼야 된다는 것은 뭐죠? 성가학도 계속 진보를 해야 된다는, 성가학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계속 진보를 해야 되냐, 변화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극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성가학은 변화되고 새롭게 더 나은 것으로 그렇게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버리면 그것은 문제죠. 선악 가치를 평가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성가학에 대한 그대들의 평가와 말로서 폭력을 행사한다. 이것이 그대들의 숨겨진 사랑이며 그대들의 영혼의 빛남이며 전율이자 흘러넘침이 아닌가. 성가학은 이게 폭력이다. 폭력이라는 말은 영어의 violence 그 뭐 폭력이라는 뜻도 외에도 이제 격렬함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폭력이라고 한 것은 이런 가치 평가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대상에 따라서는 그것이 폭력으로 비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또 여기 부연해서 나오는데,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폭력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러나 어떤 권력 의지의 본질은 여기도 숨겨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사랑이라는 것이고 영혼이 빛남이고 전율이자 흘러넘침.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력 의지라는 말이 이게 어떤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그 속에는 사랑도 들어가고, 뭐 앞에서 그 복종 얘기도 했습니다만, 복종, 권력의 의지는 복종에 자기 복종하지 못하면 권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은 의미가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이제 폭력도 격렬함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은 나쁜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대들의 가치로부터 보다 강력한 폭력, 새로운 극복이 자란다. 이것에 의해서 알과 껍질이 부서진다. 그러니까 요 이제 가치, 이 선악의 가치가 계속 이것도 이제 진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극복이 되고, 또 이제 알과 껍질이 부서지는 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껍질을 깨고 새로운 알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 이런 것입니다. 새롭게 자라난다. 새로운 것이 자라난다. 성가학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는 자는 참으로 우선 파괴자가 되어 가치들을 파괴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최고의 악은 최고의 선에 속한다. 그러나 최고의 선은 창조적인 선이다. 최고의 현자들이여, 이렇게 말을 떠벌리는 것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이 일에 대해서 말해야만 한다. 침묵은 더욱 나쁘며 모든 은폐된 진리는 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 정리하는 건데, 이제 선과 악의 창조자가 되는 자는 파괴자가 된다. 요 니체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창조하고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 선악의 구도를 갖다가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괴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가치를 다 파괴해야 된다. 이렇게 최고의 악은 최고의 선을 줬는데, 그러니까 파괴하는 거, 악은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파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악이라고 한다면, 파괴자를 악이라고 한다면 이런 악은 필요한 것이니까 악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에 속한다. 파괴자를 악으로 이렇게 간주하니까, 그러나 니체는 그럼에도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을 낳는다, 속한다, 이 말은 낳는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파괴가 창조를 낳고 악이 선을 낳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된다 이 말이죠. 선의 뿌리는 악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떠벌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최고의 악이 뭐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렇게 떠벌리는 것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침묵은 나쁘며 은폐된 진리는 독성, 은폐된 이런 사실이 최고의 악이 최고의 선이 된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면은 그것이 독이 되어버려요. 사회를 갖다가 독극물을 퍼뜨려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망치는 거죠. 은폐된 진리는 독을 퍼뜨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망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철학자는 반드시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폐된 진리는 세상을 오염시킨다. 독으로 완전히 그냥 부패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진리 앞에서 부서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부숴버리기로 하자. 아직도 새와 집이 많지 않은가. 요 과격하면서도 요 멋진 말이죠. 우리들의 진리 앞에서, 우리들의 어떤 초인의 진리 앞에서 파괴해야 할 것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다 파괴해버리자 이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짓자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새로운 나를 만들고 나를 창조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자, 이제 그런 의지인데 참 멋지는 표현입니다. 진리 앞에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자. 그 뭐 파사현정, 좀 이제 고급스럽게 하면 파사현정이라고 이제 그런 말이 연상되죠. 모든 사악한 것을 다 파괴하고 현정, 정의를 뭐 세운다, 정의를 뭐 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내고, 고매한 자들에 대해서 제목이 고매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 다른 책에는 숭고라는 말, 숭고라고 이렇게 합니다. 숭고, 뭐 직역과 의역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숭고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숭고. 왜냐하면 요 내용들이 뭐 이런 숭고한 자는 뭐 철학하는 사람들, 또 행위상학자들, 주로 칸트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칸트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미학에 대해서 이 숭고 미란이 있죠. 그러니까 미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요 숭고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나의 바다 밑은 고요하다. 그 누가 짐작이라 하겠는가. 그 바다 밑에 익살맞은 괴물이 숨어있다. 괴물, 바다. 여기서는 바다 10년 나오는데, 바다 10년 따는데 정신을 제대로, 정신, 영혼. 나의 어떤 정신의 어떤 밑은 바닥은 고요하다. 아주 고요하다. 왜냐하면은, 익살스러운 괴물들이 숨어있다. 이것도 뭐 좀 말이 안 맞는 것도 같은데, 익살스러운 괴물은, 뭐 그러니까 개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악마가 아니고, 익살맞은 어떤, 뭐 신비라고 보면, 바닥 밑을 얘기할 거니까 신비, 뭐 불가사의 뭐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10년은 요지부동이다. 그러나 나의 10년은 헤엄쳐 다니는 수수께끼 나오니까 이제 요것도 불가사의 신비, 수수께끼들과 호쾌한 웃음으로 빛나고 있다. 요 이제 바다도 이제 심해가 되고 10년이 되고, 이제 요것도 10년이란 말에 니체가 강조를 하는데, 이 독일어 원 뜻은 영어로 하면은 언더그라운드 하면 지하고, 이제 언그라운드 하면은 땅이 없다, 토대가 없다, 뭐 바닥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 10년이거든. 이 독일어도 그 앞그룬트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번역이 좀 뭐 적절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이것도 이 말이 오히려 시적이고, 뭐 잘된 번역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10년은 그대로 이걸 해버리면 요 뜻이 오히려 심해가 더 깊은데 10년 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요런 경우에 이제 아는 게 병이죠. 그러니까 요 연이라고 하는 것이 못연자, 연못 연자인데, 그것을 모르면은 그냥 이거 넘어가는데, 이게 뭐 연못인데 왜 심해하고 10년하고 이게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묻겠죠. 그러니까 10년, 연못이면은 10년이라 해도 바다보다 심해보다 더 낮을 수 있는, 얕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심해라는 말보다 10년이라는 말이 훨씬 더 신비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10년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이라는 말이 원래 또 깊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10년이 오역은 아닙니다. 오역은 아닌데 심해와 10년 이렇게 되면 또 헷갈리니까, 그 이제 어원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면은 10년이라는 말이 뭔가 이제 좀 확실하게 와닿죠.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그런 것을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오늘 고매한 자, 엄숙한 자, 정신의 참회자를 보았다. 나의 영혼은 그 추함을 보고 얼마나 웃었던가. 그 추함을 보고, 요 이제 칸트를 이제 비판하는데, 요 이제 요런 것들, 숭고한 자, 이게 이제 종교적인 다 용어들이죠. 엄숙한 자, 뭐 경건한 자, 칸트를 뭐 엄숙주의, 뭐 그런 어떤 도덕 철학자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정신의 참회, 뭐 성찰,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거, 이런 종교적인 다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칸트를 비판하는 이유가, 칸트가 위대한 철학자긴 하지만 니체가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종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칸트가. 그러니까 종교 속에 이제 갇힌 그런 철학을 했기 때문에 칸트는 문제가 되죠. 그 니체는 나의 영혼은 그 추함을 보고 얼마나 웃었던가, 이렇게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불룩하게 하고 숨을 들이쉰 채 사람처럼 그는, 그 고매한 자는 거기 침묵하면서 있다. 이제 그 고매한 자가 이제 칸트입니다. 칸트. 사냥하는, 그건 칸트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향유상학자들, 당시 어떤 그런 행위사학들 또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뭐 이런 종교에 기댄 그런 철학자들 다 이제 싸잡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칸트를 이제 대표적으로 니체가 이제 겨냥하는 것이죠. 사냥으로 포획한 추한 진리들을 주릉주릉 매달고 찢어진 옷을 잔뜩 입은 제 몸에는 많은 가시를 달고 있었다. 그렇지만 장면은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칸트도 뭐 공적인 업적은 있는 거죠. 사냥으로 포획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포획했다고 하지만, 니체가 볼 때는 그 추악한 진리일 뿐이고, 이렇게 남루한 옷을 뭐 잔뜩 끼어 입고, 가시를 달고, 뭐, 장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제대로 된 건 없다. 진리라는 것은 없다. 추악한 것만 그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칸트가 어떤 철학적으로,
노고를 했지만은 사실은 뭐 별로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밖에 없다. 니체는 아주 신랄하게 지금 까는 것입니다. 이제. 추악한 진리만 주렁주렁 달았다. 사냥을 했지만은 뭔가를 갖다가 쟁취하고 획득은 했는데 보잘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칸트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은 웃음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아직 모른다는 거 니체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학자, 아름다움은 이제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인데, 진선미가 다 이제 철학의 핵심 주제인데, 아름다움에 대해서 칸트가 이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웃음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이제 이렇게 칸트를 비판할 수 있는지, 그 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냥꾼은 칸트 같은 사람이요. 칸트 사냥꾼은 인식의 숲으로부터 우울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인식의 뭐 이런 학문 철학의 어떤 그런 세계에서 철학에서 어떤 사냥꾼 노릇을 뭐 한다고 했지만은 별로 우울한 얼굴로 성과 없이 이렇게 돌아왔다 이거죠.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다가 돌아오니까 사나운 짐승들, 철학을 갖다가 사상의 전쟁터, 뭐, 칸트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철학한다는 것은, 선대 철학자들과 전쟁, 논리적인 어떤 그런 전쟁을 한다. 철학의 전장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칸트가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빗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다가 돌아왔다. 싸우기는 했다, 이 말이죠. 싸우기는 했고, 뭐, 전적도 올리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엄숙함에서는 아직도 한 마리의 사나운 짐승이 내다보고 있다. 극복되지 않은 한 마리의 짐승이. 그냥 싸운다고 니체가 아직 칸트가 뭐 한다고 했지만은 니체가 볼 때는 엄숙함이 남아있고 한 마리의 사나운 짐승은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사나운 짐승 요 이제 밑에 내용으로 보면 이제 진선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이제 비판합니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칸트 철학의 미학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 앞에서 이제 아름다움을 몰랐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아름다움은 그에 대해서는 답을 내리지 못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는 펄쩍 뛰어 덤벼르는 한 마리 호랑이처럼 여전히 거기 서 있다. 그러나 나는 이처럼 긴장에 찬 영혼들을 싫어한다. 나의 미감은 이처럼 잠복해 있는 자들 모두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칸트 같이 그렇게 뭐 저돌적으로 이렇게 뭐 짐승들과 싸우고 했지만은 그리고 호랑이처럼 이렇게 덤벼들려고 하는 항상 긴장하는 것은 그것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철학하는 사람이 이제 긴장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항상 그렇게 긴장만 해 있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니체는 이런 철학자들을 좋지 않다, 음숙주의 이런 것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미감이라는 이제 나용이 나옵니다. 미감, 벗들이여 그대들은 미감이나 기호 때문에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삶이란 모두 미감과 기호를 둘러싼 싸움이다. 그러니까 칸트는 이 미학에서 이 미감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미감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영어로는 테이스트인데 이제 그걸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미감이라는 말은 좀 낯설죠. 일반적으로는 요 미각하고도 이제 혼동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미감이라는 말이 맞지만 좀 낯설니까 취향이라고. 그 취향, 영어의 테이스트는 뭐 맛보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 맛보다 그냥 입맛, 자기의 입맛. 그러니까 요 미감이 좀 더 폭넓은 고차원적인 그런 의미지만은 취향, 독일어 요게 괘씸마트인가 뭐 그런데 독일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이스트하고 조금 비슷한 걸로 테이스트의 그 기본적으로 뜻이 맛보다 그런 뜻이니까 미감이란 것도 결국 맛이니까 맛에서부터 이제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니까 맛과 연관지어서 취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취향.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취향이나 기호에 이런 데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미감과 기호를 둘러싼 싸움이다. 그러니까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무시한 거죠. 미감, 취향 이런 문제를 중시하지 않고 뭐 이성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헛발을 디딘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이런 미감, 뭐 기호, 이런 맛, 입맛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요런 것이 진리와 도덕, 선 이런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권력 의지도 다 관련되죠. 본능, 인간의 본능, 뭐 생리적인 거, 체질적인 거 요런 거 다 관련되기 때문에 니체는 요런 취향, 기호 이런 것이
이성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더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는 이런 개인의 취향 이런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칸트류의 그런 철학자들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 요 다 육체적인 것인가, 이제 건강, 요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힘이 넘치고, 건강한 사람은 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병든 사람, 힘든 사람에게는, 병든 사람,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세계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죠. 저주하고 아주 비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체질적인 문제, 생리적인 문제,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의 눈에는 개만 보인다. 이제 요런 것도 다 이제 취향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이런, 좀 고귀한, 고급스러운 그런 취향이 있고, 저질적인 취향이 있고, 하여튼 이런 체질적인 거, 자기 기호, 어떤 건강 상태, 이런 것 따라서 선악이 완전히 갈리고 모든 선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요걸 중요한데, 근데 칸트는 이런 사적인 이런 감정들을 칸트는 배제하면서 예술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순수 예술이니 예술을 위한 예술이니 칸트가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이제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여러 가지로 철학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오류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 취향 미감, 바로 이것은 저울추이자 저울판이자 무게를 따는 자, 그러니까 선악, 진리, 위악, 진위 이런 것을 다 재는 그런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감이라고 하는 거, 이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분유시 아니죠. 이 미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넓게는 그냥 미라고 하는 것이 진리와 도덕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니체가 이 미라고 하는 것을 진리나 도덕보다 더 이제 강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결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싸움도 없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생명들이 있다고 하니까 슬프다 이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미감, 취향, 취미하고는 다르죠. 취미는 그냥 좀 속된 것이고, 취향은 좀 이렇게 미감 폭넓은 의미입니다. 취향, 입맛, 맛 때문에 밑에 또 나오는데, 맛이라고 하는 우리말에도 이 맛을 뜻이 많습니다. 맛이 뭐하고도 또 바로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 뜻이 많으니까 취미가 아니라 취향, 영어로 합의하고, 취향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테이스트도 테이스트 근접한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취향 영어로 테이스트라는 맛이니까 좀 취향하고도 뜻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테이스트에도 취향이라는 뜻이 있긴 합니다. 근데 독일의 취향하고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 고매한 자가 자신의 고매함에 신물이 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의 아름다움이 자라나리라. 그때 비로소 나는 그 인간을 맛보는다 나오죠. 그의 좋은 맛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칸트 같은 그런 철학자는 너무 숭고함 그런 것만 엄숙함을 강조하고 했기 때문에 미를 모르는데, 이런 것을 벗어던지고 신물이 난다 이런 데 실정을 내고 벗어던지면 이제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움이 자라나고 아름다움을 알게, 미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때 비로소 나는, 이제 니체는 칸트 같은 그런 인간을 보고 인간을 맛본다 보기도 인간성을 맛보고 그의 좋은 맛을 알게 되라. 거의 진심을 진가를 안다 이 말이죠. 맛본다, 음미하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음미하다, 인간성을 갖다가 음미하고 그것을 알아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아름다움을 갖다가 완성했을 때 이제 그게 인간의 어떤 진미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도덕만 가지고 안 되고 아름다움까지 완성했을 때 인간을 갖다가 인간의 진면목을 발현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성을 맛보고, 표현이 우리말로는 좀 이게 말이 불편할 수 있는데 서구의 언어로 보면 이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려야만 비로소 자신의 그림자를 뛰어넘게 되리라. 그리고 참으로 자신의 태양 속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자신으로부터 등을, 자기 극복이죠. 자기 극복하는 거, 그림자를 뛰어넘는 거.
이 태양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니체 철학을 뭐 태양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자기 자신의 태양을 품고 있다. 근데 요즘 이제 태양은 뭐 해품달 그런 말이 있는데 달을 품은 태양입니다. 니체의 모든 은혜에는 음양이 다 있습니다. 태양을 강조해도 그게 달이 들어가고, 권력을 강조해도 그 속에는 복종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사랑을 강조해도 사랑 속에는 투정이 들어가고, 다 음양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품은 태양, 태양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요 이제 처음 머리발부터 이제 태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양 앞으로 걸어갔다. 위대한 태양, 별 위대한 태양. 그리고 이제 맨 끝에도 태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자가 왔다. 솟아오르라 위대한 정오요. 정오 이제 태양이죠. 아침 태양처럼 타오르면서 힘차게 그의 동물이다. 요 이제 마지막인데 맨 시작과 끝이 이제 태양과 태양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요 이제 그래서 니체의 철학을 이제 태양의 철학으로 할 수 있는데, 중간에도 이제 태양 얘기가 많이 나오죠. 도덕할 때도 태양의 도덕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하여튼 이 인간은 태양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양처럼 그렇게 밝게, 암흑 세계라고 하는데 니체는 이제 니체 이전의 모든 그런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하면서, 원래 인간은 태양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밝은 광명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니체가 이제 태양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늘 속에서 너무도 오래 앉았었다. 이제 칸트 이런 사람들이죠. 그늘 속에 어둠 속에서 너무 오래 앉았었다. 정신의 속죄자의 뺨은 창백해졌다. 기다리다 지쳐 거의 굶어 죽을 정도로 이런 상태까지 됐다는 거야. 칸트가 아무리 위대해도 굶어 죽을 그를 팔차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이제 그런가? 종교의 어떤 그런 속박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물론 칸트는 어떤 무신론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덕이라든가 이런 이제 도덕 철학, 미학에 있어서는 종교의 그런 어떤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갇혀 가지고 도덕을 탐구하고 뭐 이렇게 기다리고 이런 것은 이제 미를 탐구하고 그에 지쳐서 굶어 죽는다는 진리는 이제 굶어 죽는다는 진리, 정신적으로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미와 선을 정말로 옳은 미와 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굶어 죽을 지경이라 이 말이죠. 불쌍한 거죠, 칸트도. 그의 눈에는 아직도 경멸이, 그러니까 칸트의 눈에는 아직도 사랑이 아닌 경멸만 있고, 그의 입에는 구역질, 역겨움이 숨어 있다. 그는 지금 쉬고 있지만 그의 휴식은 아직까지도 햇빛 아래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쉬고 있어도 종교 속에 갇혀 있으면 그게 뭐 쉬는 게 아니죠. 태양 아래에서 그렇게 일광욕을 하듯이 그렇게 햇빛을 쬐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 참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황소와 같이 행동해야 했다. 황소와 같이. 니체는 이제 암소는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황소는 아주 능동적으로 좋은 의미로 합니다. 황소와 같이 그렇게 좀 살았어야 했다. 왜 그런가? 그의 행복은 땅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칸트는 땅에 대한 어떤 경멸 이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철학에. 황소처럼 땅의 냄새를 풍기한다. 땅을 사랑하는 그런 철학을 했어야 했다 이 말이죠. 나는 그가 하얀색의 황소가 되어 씩씩거리며 콧김을 내뿜고 울부짖으며 쟁기를 끄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그의 울부짖음도 지상의 모든 것을 찬양하는 것이었으면, 이제 황소가 이제 힘차죠. 씩씩거리고 있는 힘차고 울부짖으면서 쟁기를 끄는 이제 생산하는 거. 생산자. 이제 힘이 있는 황소는 여기서 이제 이미지가 힘이 넘치고 생산하는 모습. 그러니까 칸트라든가 이제 이런 행위상학자들이 별로 그렇게 생산을 못한다는 것이죠. 창조 행위를 별로 못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비꼰다고 봅니다. 울부짖음도 지상의 모든 것을 지상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종교에 갇혔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면은 지상의 것을, 땅의 가치를 찬양할 수가 없죠. 그의 표정은 아직도 어둡다. 그의 손의 그림자가 얼굴 위에 어린고로 있으며 그의 눈빛은 아직도 그늘져 있다. 그러니까 종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진선미를, 아직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가지 이론자인데 진선미를 완전히 그렇게 의미를 갖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표정도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아직도 그에게 그늘을 드린다. 그 행위 자체가 그에게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가 그늘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늘이죠. 암흑이죠.
그 소위 행위하는 자를 어둡게 가리고 있다. 아직도 그는 자신의 행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의 튼튼한 황소 목덜미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전사의 눈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황소 이야기를 하는데 칸트에도 전혀 황소적인 어떤 그런 기질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소 튼튼한 목덜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소는 아니었는데 암소같이 그렇게 칸트가 그렇게 행동했는데 부분적으로는 황소 같은 그런 목덜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 그 이제 사냥하고 그렇게 보행하고 했기 때문에 칸트도 이제 전투를 했죠. 철학에서 전장터에서 칸트도 중실이 전쟁을 수행하고 전투를 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완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소같이 행동해야 된다.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소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천사의 눈은 천사라고 합니다. 사랑이겠죠. 사랑도 보고 싶다. 그런 자신의 영웅적 의지도 망각해야 한다. 영웅적 의지도. 바라는데 그가 고매한 자를 넘어서 고양된 자. 그러니까 숭고한 이런 게 아니라 고양된 자. 권력 의지의 어떤 그런 초인 고양된 인간이 되기를 에테르가 그를 의지하지 않는 자를 드높이 고양시켜 주기를.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그런 신비한 물질 같은 어떤 우주적인 어떤 그런 힘을 받아 가지고 드높이 고양돼서 초인을 지향하기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테르 우주의 어떤 그런 연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연기 신령스러운 어떤 기운.